왕궁에서 태어난 여자가 붉은 흙먼지 속 아이들과 함께 울기 시작했다. 그녀를 바꾼 건 한 한국인의 손길이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이자 빈트 타리크 알 사이드입니다. 오만의 마스카트 왕궁에서 태어나 국왕의 조카로 자랐습니다. 겉보기에는 더없이 화려한 삶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왕궁의 벽은 높고 찬란했지만 그 안에 갇힌 제 삶은 늘 정해진 경로만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세계 각국을 오가며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문화부 고문으로 각종 회의와 공식 석상에 참석하는 삶. 사람들은 제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저는 제 삶이 누구에게도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건 왕실 자선재단의 문해교육 사업 감독 임무를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동아프리카의 해안가 마을에서 진행 중인 도서관 건립 및 교육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저는 그 임무에 누구보다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명목상으론 감독관으로. 실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를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저를 포함해 총 5명의 팀이 파견되었습니다. 의료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 기술 장비 담당자, 행정관리 전문가, 그리고 저희는 왕실의 지원을 받아 학용품 300세트, 아동용 책가방 200개, 각기 다른 크기의 학교 책상과 의자 80쪽, 생리대와 기본 의약품 키트, 휴대용 정수기 20대, 그리고 생필품 세트 100박스를 항공편으로 현지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순간 제가 보게 된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붉은 먼지가 가득한 마을, 물은 흙탕물에 가까웠고 전기는 하루에 2~3시간 들어올까 말까 한 상태였습니다. 학교라고 불리는 건물은 지붕도 없고 나무 판자 몇 개를 얹어놓은 창고 수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슬리퍼도 없이 맨발로 흙길을 걸어 등교했고 종이 한 장 없이 선생님의 입만 바라보며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광장에서 작은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자원봉사자 이도윤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셔츠 차림으로 아이들과 함께 벽돌을 나르고 있었고 몇 명의 NGO 활동가들과 함께 작은 천막에서 교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천막은 그들이 직접 설치한 임시교실이었고 교재와 칠판은 모두 한국에서 들여온 중고품이었습니다. 공주님, 여기 책상은 어제 밤새 조립했어요. 저희가 직접 톱질하고 못질해서요. 이도윤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온 팀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K-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태블릿으로 보여주고 태양광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자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초보건 교육을 통해 감염병 예방 지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가져온 소형 수질정화 장치는 마을 주민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이 장비 덕분에 아이들이 배탈로 병원에 가는 일이 줄었어요. 현지 마을 대표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저는 왜 지금까지 이토록 당연한 것들을 모르고 살아왔을까요? 문서 위에서 기획만 하던 제가 실제 현장의 진짜 문제를 이렇게도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보고서 몇 장으로 끝낼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마을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출국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는 자선재단 담당자의 권유로 아프리카 현장 NGO 파트의 전임자와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6개월 전까지 아프리카 사업 총괄을 맡았던 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대화가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었고 실질적인 사전 정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파이자 고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긴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복잡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프로젝트 구조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도 완전하지 않고 협력 NGO 팀도 제각각이에요. 오만 측의 지원은 크지만 체계가 너무 느슨합니다. 이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맴돌았죠. 이렇게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가서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준비한 물자도 함께 갈 팀도 다 꾸려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숨긴 채 비행기에 올랐고 동아프리카 해안마을에 발을 딛는 순간 현실은 통화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출국 준비를 하던 중 저는 문화부 내부에서 회람된 한 비공식 문서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왕국 내 정보처의 일부 관료들이 NGO 중심의 해외 봉사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도한 민간 참여는 국익을 해칠 수 있으며 오만 왕실의 이미지가 NGO의 불안정한 운영으로 인해 훼손될 우려 있음. 공주님의 현장 참여가 미디어에 노출될 경우 정치적 해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들이 정말 누군가에겐 그렇게 불편한 일일 수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이 일이 필요하다는 증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착 후 첫날 저는 예상보다 훨씬 더 황량한 풍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마을은 평화롭지만 매우 낙후되어 있었고 주민들의 눈빛에는 익숙한 무관심과 의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각 팀과 간단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의료팀은 현지에서 감기와 피부병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를 전해왔고 교육팀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이틀만 학교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그때 교육팀의 한국인 활동가 이도윤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공주님, 혹시 내일 아침에 수업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아이들한테 직접 인사해 주시면 힘이 날 거예요. 다음날 저는 태양이 아직 높이 뜨기 전 이도윤 씨가 운영하는 임시교실을 찾았습니다. 바닥에는 갈라진 흙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간이 책상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한국어 단어 사랑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요,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이 책을 읽고 서로 도와주는 것도 다 사랑이에요. 그 수업을 지켜보던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 오만 팀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배포하는 날이었습니다. 교육용 가방, 생필품, 정수기, 위생용품.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하나하나 손으로 품에 안으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한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 생필품들 정말 너무 유용합니다. 감사해요 공주님, 진짜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오만 왕궁에서 아무리 수많은 연설을 하고 보고서를 써도 느끼지 못했던 진짜 감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주민 중 일부는 저희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보여주기 시간이야? 정말 오래 도와줄까? 그 시선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이도윤 씨는 그날 저녁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공주님, 이런 시선은 다들 처음엔 그래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진심을 보여주면 달라질 겁니다. 저희가 해온 방식이 그렇거든요. 그의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책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주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 친구로요. 이렇게 저는 점점 제 안에 어떤 껍질이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언제나 묵묵히 마을 한가운데에서 아이들과 웃고 있는 이도윤 씨가 있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환영과 신기함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차 현실적인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만에서 온 우리 팀이 마을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몇몇 주민들은 저희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님, 제 아이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도시 학교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생필품 키트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은 7명이라서요. 정수기를 우리 가게에도 설치해주면 안 될까요? 손님들이 많아서요. 처음에는 이 모든 요청들이 그저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런 요청들은 요구가 되어갔고 일부 주민들은 제가 거절하거나 유보하는 말을 할 때마다 실망의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NGO팀과 마을 대표 그리고 오만 대표단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죠. 회의의 목적은 도서관 완공 이후의 운영 방식과 마을 자율적 유지 체계를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회의 중 한 주민 대표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말투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공주님께서 이 마을에 와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공주님이 이곳을 홍보의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저는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마치 왕궁 정보 관료들의 우려 섞인 문장이 다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정치적 해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 순간 저는 저 자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특권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회의 후 도윤 씨는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과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상하리만큼 그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점차 미묘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며칠 뒤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을 중심부에 설치된 급수 탱크가 밤사이 무너졌고 정수장치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 부족으로 아침부터 혼란에 빠졌고 사람들은 저희 오만팀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설비를 설치해놓고 관리를 안 하냐, 이런 일이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항의가 이어졌고 저희는 밤새 회의를 하며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보다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날 밤 도윤 씨와의 대화였습니다. 공주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공주님은 진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에게는 누가 진짜 자신들을 위해 움직이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공주님이 아닌 오만 정부의 얼굴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 씨가 저의 진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 안의 갈등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주라는 이름 뒤에 숨고 있었고 진심을 보여주기보다는 절차와 체면을 앞세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 부끄러웠습니다. 다음날 저는 마을 공동체 회의장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형식 없이 통역도 없이 제가 직접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왕궁에서 자랐고 많은 것들을 쉽게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진짜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물건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제 신분보다 저의 행동으로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다시 파이자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어른들도 제 손을 먼저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함께 웃고 땀 흘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이 진심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도서관 임시 창고에 자료를 정리하고 있던 늦은 시간, 이도윤 씨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 손에 차추전자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엔 낡은 필기 노트를 쥐고 있었습니다. 공주님, 아니 파이자 씨, 잠깐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지금 생각 정리 좀 하려던 참이에요. 그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부족 간의 권력 구조, 오랜 지역 감정, 종교적 민감성 교육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걸 알고 접근해야 해요. 도와드릴 수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정말 밤이 새도록 저에게 이곳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을 내에서의 가부장적 권위 구조, 이웃 부족과의 오랜 경쟁 관계, 일부 아이들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문화적 이유, 남녀 간의 교육 격차, 주민들이 외부인을 경계하는 역사적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 사람들의 존중과 신뢰에 대한 개념이 저희와 어떻게 다른지를 그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알려주었습니다. 공주님은 이제 이곳의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하나의 외부인으로 기억될 수도 있어요. 저는 공주님이 이 사람들의 자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너무도 깊이 박혔습니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먼지 묻은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엔 지식인의 지혜와 아이들을 대할 때의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NGO 활동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자체일지도 몰라요. 감정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지 못하더라도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 밤은 저에게 이도윤이라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이 마을의 진짜 모습에 대해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단지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제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귀국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제 손엔 손수 그린 아이들의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주님, 우리 잊지 마세요. 마을의 한 아이가 제 손에 쥐어준 그림에는 흙벽돌 위에 입고 있는 저와 이도윤 씨, 그리고 다같이 손을 맞잡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저를 조용히 흔들어 깨우는 듯 했습니다. 오만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도 익숙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느 나라의 귀빈을 맞이할 때 입을 의복을 고민했지만 이제는 다큐멘터리의 시놉시스를 구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귀국 후 저는 곧바로 자선재단 담당자들과 국영방송 제작진을 만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변화의 의미를 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시선을 받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곳은 빈 곳만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배움의 의지, 공동체 정신, 그리고 한국인들이 남긴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걸 세상에 알릴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기획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제목은 모래 위의 편지였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제가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도윤 씨와 NGO 팀이 활동하는 모습을 생생히 전달하는 구조였습니다. 촬영 중 다시 마을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진심으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 지어진 도서관에 파이자라는 이름의 코너를 만들었고 어른들은 저에게 누구의 딸이 아닌 우리의 친구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말이 저는 평생 들었던 어떤 왕족의 칭호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방송이 오만 전역에 방영되자 예상치 못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SNS에는 진짜 공주는 이런 사람이었다, 오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이다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각지에서 성금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협력 의사를 밝혔고 외교부에서는 아예 개발 협력 전문팀을 새로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전환점은 오만 왕궁과 문화부가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모델을 본격적으로 벤치마킹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참고 수준이었지만 이도윤 씨가 직접 KORCA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의 민간 협력 구조, 그리고 현지 참여 기반의 지속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 후 그 체계성과 철학에 깊이 감명받은 고위 실무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원조 받던 나라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역량 강화와 자립입니다. 도윤 씨는 이렇게 말하며 한국형 ODA 공적 개발 원조의 전략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오만 왕궁은 기존 자선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수혜자의 교육 및 역량 중심, 현지 중심의 참여형 개발,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민간과 정부의 파트너십 확장,
이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이 마을이었습니다. 한국의 길을 걸어가는 첫 중동 국가로서 오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뿌듯했던 건 이도윤 씨가 속한 NGO가 공식적으로 오만의 파트너 기관으로 지정되어 장기적 지원과 연계를 보장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새 정수 시스템, 야간 조명 시스템, 여성 문해교육센터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서관 개관식 현장에서 다시 만난 이도윤 씨는 말했습니다. 공주님, 아니 파이자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마 도윤 씨가 제게 힘을 줬기 때문일 거예요. 그날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습니다. 언젠가 이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으면 지금의 아이들이 그 열매를 먹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제 저는 왕궁의 커튼 뒤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보고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고 이야기를 들으며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무실 한편에는 아이들이 준 그림이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도윤 씨와의 관계도 사명감이나 감정이 아닌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만에서 함께 일할 날을 약속하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한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믿음. 진심이 닿으면 언어와 문화, 신분과 국경도 아무런 장벽이 될 수 없다는 확신. 그 모든 것을 저는 이곳 먼 아프리카 마을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지금도 제 삶 전체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